영화, 렌즈로 사람과 삶을 보여주며 소통하는 장르죠. 그렇다면 영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요? Y스페셜, 오늘은 청년정책소통 포럼의 연사인 김영진 영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당히 어색하네. 저는 잘 아시는 대로 영화평론가 김영진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뵌 적 있잖아요, 그죠? 모른 척하고 그래요. 저는 영화평론을 하고 있고 명지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수석 프로그래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현재의 경력이고 청년 포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기초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제가 기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인터뷰 들었었는데요. 어른들의 권위주의가 싫다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느끼셨잖아요. 근데 오늘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보니까 스스로를 이류 평론가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인류 평론가가 됐었을 때 오는 권위가 누군가로 하여금 권위주의로 느껴질까봐 스스로 조심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화와 평론가의 관계에서 평론가가 영화보다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신조 때문인지가 궁금합니다. 많이 생각하셨네. 너무 멀리 갔다 와 진짜.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이류 평론가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리얼리스트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독자로서는 인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글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굉장히 좋아하는 필자가 있잖아요. 발터 베냐민 뭐 이런 유명한 문예 비평가나 존 버거나 얼마 전에 파괴했죠. 미술 평론가였던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괜히 이주 평론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난 죽었다 깨나 이런 걸 못 쓰겠구나. 죽을 때까지 그런 걸 못 쓰겠구나. 그렇지만 독자로서는 인류다. 그러니까 리얼리스트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화가 있고 평론이 있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위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위계를 삼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개의 영역이다. 영화는 영화 혼자라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고 넓은 의미의 비평도 누구나 다 하잖아요. 영화 보고 뭐 다 비평하잖아요. 사적으로나 일상에서. 그러나 그걸 전문적으로 조금 더 했을 때 그게 대중적이냐 아니냐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도큐멘터리가 된다, 기록이 된다. 그것들이 결국 인간의 역사의 한류를 이루는 거고 셰익스피어가 오늘날까지 계속 읽히든 안 읽히든 간에 계속 연구되고 하는 이유, 학문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갖는 이유는 바로 그런 비평 작업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가 위고 뭐가 아래고 이건 의미가 없고 별개의 작업이다. 이류 평론가라고 하는 것은 리얼리스트로서 아니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추가로 질문하면 리얼리스트로서의 그런 평론가의 이제 성격을 얘기해 주셨는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평론가가 어떤 영화의 평점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평론가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면도 있는데, 사실 좋은 영화가 평론가에 의해서 좀 안 좋게 평가가 돼서 좀 안 좋은 결과를 냈던 사례도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폐단 아닌 폐단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나는 그 얘기도 동의하지 않는데 미안해요. 자꾸 얘기는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그건 과거의 얘기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저 에버트라는 되게 유명한 평론가가 있었는데 그런 평론가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거 하면은 관객이 안 보던 것 같은 영화도 관객이 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영화가 재앙에 쌓이기도 하고 70년대가 가장 심했고
지금은 아니에요. 한국도 그 전문가들이 평론이 위력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90년대, 2000년 중반 그때도 실질적인 영향은 없었어요. 그건 약간 착시 현상이에요. 평론가의 평점이 영화를 죽여버린 적은 없어요. 100%. 대체로 근데 대중들은 뭐에 불만을 갖냐면 왜 우리는 재밌게 본 영화를 평론가들은 이렇게 호평하는 거야? 뭐야 쟤들은? 이런 그 질시와 원망이 있고 또는 왜 우리가 모르겠는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좀 이상한 인간들 아니야? 뭐 이런 몰이해가 있고 그게 많지 그걸 자꾸 이렇게 판치시켜가지고 평론가가 막 그냥 권력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국에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은 한국도 이미 그 시대로 진입한 지 꽤 오래됐는데 마케팅의 시대예요. 그리고 광역 개봉 초반에 크게 개봉을 해가지고 독과점들 이슈를 많이 되잖아요. 2,000개까지 얘기하는데 3분의 2까지여요 극장을. 엄청난 거지.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들이 퍼뜨리는 입소문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많이 모으는 힘은 마케팅에서 와요. 영화들을 자기들이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케팅에 걸리는 거야. 곡성에 카피가 와서 참 절묘해요. 미끼를 물었다. 천수적인 카피라고 생각해.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서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전으로 변했어요. 이 한국의 극장 흥행이. 거기에 비평이 끼어도 틈이 없어요. 너무 빠르게 속도전으로 가기 때문에. 70년대 미국 같은 데서는 택시 드라이버, 마틴 스콜세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받은 영화인데 1년 동안 상영을 했대. 극장에서. 그때는 어떤 영화가 좋은 리뷰를 받는가, 좋은 평을 받는가가 비평이 가장 객관적인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지표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고 비평은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면은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독자에게 글을 쓰는데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그런 자본의 어떤 공세 속에서 소외되는 영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은 좀 심해요.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하는데 사실 조용히 쓰러진 영화가 많아요. 극장에서는. 영화를 공급하는 회사와 제작하는 회사가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는 지금 영화 현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어요. 그런 얘기는 2000년대 중반 이번에도 가장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바뀌었어요. 더 심화됐고 그건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을 장악하는 대기업. 근데 우리는 사회 자체가 좀 대기업 중심이잖아요. 이 사회 자체가. 그죠? 근데 대기업은 소수인데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통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극장만 해도 극장에 상영하면 상영한 거 50% 매출의 50% 수익의 50%를 가져가요 극장이. 네? 상영만 해도 그럼 나머지 50% 가지고 또 나눠야 되는데 거기에서 투자와 제작의 50%씩 배급도 떼어가야 한 10% 40% 남잖아요. 그럼 투자와 제작이 또 나눠. 그럼 제작은 20이나 10을 먹는 거예요. 열악하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는 항상 뭐 콘텐츠 생산이 중요하다고. 그거는 어떤 일방의 뭔가에 대해서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죠. 나라의 정책이. 나의 정책은 바꾸게끔 누가 강제합니까? 시민들이 강제해야 돼요. 시민들이 이 현재 질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그런 그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 미국도 그렇고, 그죠? 대기업의 이해를 더 대변하는. 겉으로는 다른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법이나 이런 어떤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빅머니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에 다 일조하고 있다고.
쪽에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는 좀 다른 방면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남들보다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더 안 한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일들도 많이 빈번히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해 그럼 너는 성공할 거야 라는 말이 지금은 좀 불안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공은 그런 뭐 꿈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런 표현 싫어요. 그 애한테도 뭐 네 꿈이 뭐야 이런 질문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꿈이 뭔지 어떻게 알아? 걔가 살아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걸 되게 강제하는 사회야. 뭐 굳이 자유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내가 뭘 하면서 할 거야 하면서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정보를 주거나 막 이러면 자꾸 이렇게 꿈이 뭐냐 강제하는데, 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공이 뭐냐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세속적인 성공이나 돈, 명예, 아니면 둘 다. 근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정상에 오를 수 있나요? 어차피 정상엔 소수의 자리에게만 허락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가난한 감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화제에 출품되는 그런 감독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제에서 막 난리가 나는데 극장 개봉해서 10,000명 보고 20,000명 보고 이런 독립예술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계적으로 보세요. 그런 영화 만들어서 영화제도 한 1년에 5군데 가고, 거기서 초청해가지고 거기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비슷한 예술가 친구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이거는 많이 못 벌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사는 사람도 같이 있는 삶이라고. 성공을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는 지금 내가 영화를 예를 들자면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한국에도 수많은 영화제가 있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소한 영화제를 통해서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투명하니까. 근데 나 요거를 만져 못해. 1,000만 들어야 돼. 그러면 영원히 결핍감에 시달릴 거야. 1,000만 드는 거는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야 1,000만이 든 건데, 그런 거가 비슷한 확률이에요. 한 개인에게, 그죠? 그런 확률이 누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나보다 잘 나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인생 기니까. 인생 길다고. 상스러운 말로 첫 끝발이 개끝발 이런 거. 우리가 끝까지 누가 막판에 싹쓸이해가지고 뭐 이기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야. 막 초반에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생이 길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하드워킹 하라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는 몽상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 제 말씀 이면에 있는 거는 몽상은 하지 마라. 난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열심히 하면서 그걸 즐기는, 그래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거를 실적으로 좌표를 설정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시 하나를 못 할 것 같아. 어떤 힘들지도 모르고 했단 말이야. 어떤 일들은 지금 다시 하려면 못해. 싫어요. 그때는 안 해봤을 때 힘들지도 모르고 딱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대부분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표가 세워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무슨 고시, 공무원 시험 이런 거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현재 잡이나 어떤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눈에 띄어. 뛴다고 같이 일하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누군데 이렇게 열심히 하지? 진짜 잘하네. 이러면 눈에 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렵게 생각하지. 그런 것들이 인맥이 그래 또 인맥사라고 합니다.
어디 뭐 세속적인 충고하는 거거든. 자기가 있는 건 열심히 하면 눈에 띈다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야 초조해하지 마. 인생 기우자. 이제 평론가님께서 꼽는 인생 배우랑 인생 영화 국내랑 외국 한 명씩 한 명 한 편 정도씩만 좀 꼽아주실 수 있나요? 하나가 안 가벼운 질문. 뭐가 가볍지? 어떤 기준으로? 조금 가볍지 않나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 내 인생의 영화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죠? 네. 딱 변해. 20대 때 좋게 본 영화가 변하는 거예요. 20대 좋게 본 영화 지금도 똑같이 좋게 생각하기 힘들어. 그때 좀 지금 다시 보니까 유치한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가장 기억에 오래가는 영화 중에 하나는 대부예요. 대부. 말론 브란도 알파치노가 나오는 그 영화는 굉장히 꾸준하게 봐왔던 것 같아. 내 인생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 그런 게 재밌는 거야. 우리가 딱 책상에 앉아서 말론 브란도 대부는 이렇게 힘든 게 아니야. 저는 사실 그 영화 평론을 굳이 찾아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심심할 때 영화 한두 편씩 보고. 저 같은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게 아니고 거의 다지. 네. 그래서 뭐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 평론을 읽으면 뭐 영화를 볼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영화를 재밌게 보면 돼요. 뭐 본인이 재밌게 보면 되지 뭐 평론을 통해서 뭐 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좀 별개의 영역이에요. 글을 읽는다는 거, 영화를 본다는 거 좀 다른 차원의 영역이에요. 그 영화는 뭐 1차적으로 오락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을 때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책이나 시나 음악, 가장 음악이 가장 심해요. 음악은 예를 들면 클래식 같은 거 영화 한 편이랑 비슷하잖아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면 클래식 영화 베토벤 뭐 7번 기량이고 좋아합니다. 몇 번도 줬어요. 한 번이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해서 듣는 거지. 틈만 가면. 근데 영화도 그런 반복 관람할 수 있는 매체가 됐어요. 그죠? 옛날에 극장에서 볼 때는 극장에서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리바이벌 성향을 하지 않는 지금은 아니야. 반복 관람할 수가 있어. 특히 요즘 컴퓨터나 이런. 근데 정말 좋은 영화는 반복 관람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 뭐가 생겨나냐면 알매의 욕구가 생겨. 날리지. 더 알고 싶다.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 한번 만나고 내 인생의 연인이야 이러진 않잖아. 자꾸 만나고 싶잖아. 알고 싶고.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알매의 욕구가 병행하는 거 더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평론을 찾게 돼. 내가 아무리 세 발 본데도 뭔가 해설이지 않는 게 있네. 어떤 평론을 읽었어. 나는 긴 평론.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근데 뭔가 더 알고 싶다라는 욕망을 붙이려. 이런 것도 있을 때 비평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실 평론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영화에 대한 정보라든지 영화에 대해서 뭐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나쁘게 말하면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영화 산업에서 평론이라는 존재가 어떤 가치를 지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평론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관심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 지금 질문에서 막 드러나 있어. 왜냐면 그 프리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화 개봉할 때 쓰는. 네? 근데 그거는 평론가들이 쓰는 게 없어요 지금. 다 기자들이 쓰지. 그죠?
그죠? 프리뷰를 개봉전에 쓰는 건 다 기자들이 쓴다고 평론가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론가의 영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일단 성립이 안 돼. 가끔 써. 저 이동진 같은 평론가 자기 뭐 톡 행사할 때 뭐 하고 나면 그런 영화를 인터넷에 쓴다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 저 같은 경우는 꼭 써야 될 화급한 이제는 않지만 좀 아젠다가 있을 때는 개봉 2, 3주 후에 신의21년 잡지 쓴다고. 자유를 쓸 때도 있고 편집장이 요청해서 쓸 때도 있고 곡성에 대해서 좀 써주세요. 고민하다가 쓴다던가 이런 거요. 프리뷰라는 것은 그 마케팅에 활용되는 정보에 완벽하게 흡수돼 버렸어요. 네이버 들어가서 평점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관객 평점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수많은 댓글과. 근데 평론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차원에서 SNS, 페이북이든 뭐든 블로그든 여러 평론들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가장 기준은 뭐야? 돈 받고 쓰는 게 돈 안 받고 쓰는 게 차이잖아. 저는 돈 안 받으면 안 써요. 돈 안 받으면 안 쓰거든. 나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안 쓴다고. 일반 대중이 제가 무슨 소리야? 쟤 왜 평론가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거기에는 필터링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고를 받고 돈을 주는 거 아니야. 아무나 정당히 저 매당 2만 원이나 안 써요. 그럼 쓰지 마세요. 그러지. 안 그래? 그 나는 그 필터링 시스템 작동하는 거라고 전문가 시스템. 대중이 인정 안 할지라도 대중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또 중요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나중에 평가해 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국 영화사에 관한 기록을 딱 보면 70년대, 60년대 영화 관한 거 보면 평론을 찾아보잖아요. 그런 증명이 된단 말이야. 이 괜찮은 평론이지 않냐. 그런 것도 역사라는 거죠. 영화사에 대한 역사, 지식 이런 거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평론에 크게 관심도 없으면서 평론의 현재와 미래에서 관심 있는 척하지 마세요. 뭐 알아서 가겠지 뭐. 뭘 이렇게 관심이 많아.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질문들이 그렇잖아. 관심 있는 척하잖아. 평론은 뭐 존재 뭐. 예술 영화 아니 평론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작년에 알게 된 감독이 있는데 영화 감독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내 평론을 읽었대. 응? 그리고 이제 독립 장편 영화를 찍었어. 근데 수줍어서 얘기를 못한 거야. 전주영화제 왔어. 그 다음에 어떤 행사 때 우연찮게 만난 술자리에서 수줍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의 작업에 내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스스로 얘기해. 그래서 지금 성합 장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또 내 평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야. 창작자로 다시 쓰게 되는 과정까지 세속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응? 이게 쓰잖아 이게 그지? 그렇죠. 네이버 평점 보면은 맛집도 평점이 높다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먹을만한 정도가 대부분인데 아마 파워블로거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또한 그런 부분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영화 진짜 좋고 이 배우 너무 좋은데 평점에 의해서 묻혀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작품 및 배우가 있을까요? 한 편만. 그 사람들이 안 보는 거에는 안 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가 뭐 어떤 기준으로 따지면 왜냐면 대부분의 관객은 영화를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이지 않고 딴 걸 보여주면 화를 낸단 말이야.
실제 현실에 대해서도 영화가 보여주는 현실의 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근데 실제 현실은 그거 달라요. 예를 들면 권선징악. 현실은 권선징악이 아니잖아. 근데 영화에서 만약 악당이 이겨. 그럼 내가 이거 보려고 2시간을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의 상이 있어. 이렇답니다. 잠시지만 낙관주의적 믿음을 갖게 하고 국정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잘 된다고.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의 근원이 그런 거야. 잘 될 거라고. 이거 잘 돼. 그런데 또 그것만에 매몰돼 있으면 또 바보가 된단 말이야. 가끔은 이렇게 리얼리스트하고 낙관주의하고 계속 스위치를 할 수가 있을 때 사람이. 근데 리얼리스트만 살면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낙관주의야. 대체로 낙관주의 하는 것도 바보야. 이 좌표를 좀 봐. 대부분의 예술 영화는 왜 예술 영화냐면 현실을 모방하기 때문이야. 근데 좀 상상력이 없으면은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지만 상상력이 있으면은 그걸 풍부하게 재해석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풍부하게 재해석한 걸 안 보려고 그래. 왜냐면 이 하드 드라이브를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하드 드라이브 많이 돌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면은 그런 영화들 보면 연기와 감동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의 미랑 이런 거뭐 싸우고 멜로드라마 했다고 이상하고 그러는데 정말 힘들 때 그런 영화를 보면은 큰 용기를 얻게. 아, 세상이 정말 그런 걸 수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뭐 평론이나 뭐가 이게 구원일 수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 항상 리얼리스트로 얘기하잖아.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주는 거. 누군가는 그것만으로도 만든 사람이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꼭 1000만 명은 허술 수도 있어. 1000만 명이 봤지만 그 영화를 깊이 소통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될 수도 있다고. 재밌네 이러고 그냥 마는 거죠. 근데 영화의 또 영화 감독들의 위대한 영화 감독들의 그런 것도 하면서 그 깊이도 있고 그건 가장 힘들잖아. 그런 감독들이 가장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심이 있는 감독들도 있거든. 그럼 무리해서 가더라도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감독도 있다고 영화사에 보면은 항상 어떤 걸작들이나 고통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야. 응? 그렇잖아요? 계속 하던 식으로 하면은 다른 레벨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 계속 똑같은 레벨을 할 수가 없다고. 계속 레벨 조금 넘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면 뭐가 수반돼요? 고통이 수반돼. 근데 그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내가 호나우도 이런 축구들 보면 걔는 평상시에도 맨날 테니스공 같은 거 축구하더라. 사실 공하고 살아 그냥 보니까 일상생활에. 근데 고통이 아니라 재밌는 거야. 그냥 공 갖고 노는 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 걸 보면은 10대 때 이럴 때 악신이었을 때도 보면 엄청나게 공 갖고만 놀고 있더라고. 오늘 운동 많이 했으니까 또 넣어주자 한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보상을 주자. 그래서 오늘 소주 한 10잔만 마시자. 운동 열심히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준익 감독님은 좋은 면에서 이렇게 야심 없이 즐기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부드럽대. 오케이 그냥 가. 막내가 얘기해도 다 들어주고 오 이게 되겠는데 뭐. 그래서 일정한 퀄리티 이상 영화들 하나 나오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 전해주셨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소통하는 김영진 영화평론가.
오늘은 인터뷰를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